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좌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수 좌충우돌 정치비평가 수민 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배추도사 얘기하느라고 네, 본인 소속이 어딘지 얘기를 안 했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인사이드 K보다 나에게 배추도사가 더 중요해. 딱 이. 아니 이게 정치쇼의 이 화력이 네. 이미 인사이트 K인 거는 다 알고 오. 배추도사 말고 다른 거 뭐 도사 안 하나 이게 다 궁금해하시니까 그래요? 좌고우면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네. 좌측에 좌고- 고기, 오른쪽에 면. 그러니까 네. 항상 그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왼쪽에는 고기, 오른쪽에는 면. 어제는 또 쌀국수를 먹었네. 그래요? 면. 예. 왼쪽에 고기 안 드셨어요? 당연히 먹었죠. 쌀국수에 고기가 들어있기도 하죠. 네, 많이 양지가 많이 들어 있어요. 오늘요 우리 여론조사 분석보다 여론조사 기관 관련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조사기관 소속인 우리 인사이드 K의 배종찬 소장 요거 어제 이제 보도가 났던 건데 메인 뉴스에 주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앞으로 정치 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ARS는 안 하고 저 응답원 조사만 하겠다. 그렇죠. 면접원에 의한 전화 네, 면접원 조사 그리고 저 응답률도 10% 이상인 것만 발표하겠다. 안심번호로 하는 거 그리고 7% 이상 응답률 되는 거 유선전화 RDD 뭐 요거는 10% 이상이 돼야 발표하겠다. 이렇게 저 자체 어떤 협의 요 결과를 냈거든요. 자체적인 어떤 규칙을 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고 저도 뭐 한길 리서치와 리서치 앤 리서치를 거쳤지만 지금도 지금 인사이트 K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지만 이게 20년 전 전부터 계속 이야기가 되어 왔던 것이에요. 이제 뿌리 깊은 이제 이 과제가 뭐였냐면은 이슈가 첫 번째로는 이제 자동응답이냐 전화 면접 조사 어느 게 더 정확하냐. 이제 그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응답률이거든요. 응답률이 이제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매우 낮죠.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낮은 응답률을 과연 신뢰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자동응답 조사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중요한 이 인구 통계학적인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남녀냐 또는 연령이냐 사실 이 부분이 지역은 뭐 그렇다 치고요.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가늠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버튼을 누르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라고 누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제 연령대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는 60대인데 아니 내 마음은 30대야. 뭔 소리야 난 MZ세대야. 30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목소리로는 잘 못 속이거든요. 약간 그 대화를 나누면 알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좀 문제로 지적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목소리로 속인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더 나이 들어 보이게 속인 적이 있습니다. 여론조사 왜곡에 한몫하셨구나. 여론조사는 아니고 제가 일하고 있는데 문의 전화가 와서 자꾸 그래요? 장난처럼 괴롭히는 전화였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평론 같은 경우에 업계에 상당히 타격을 주는 거죠. 네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김대중 전 대통령 목소리로 인사를 한 적이 대통령이 있습니다. 받으셨군요. 네. 그래서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수현 평론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응답률입니다. 응답률은 이제 이 자동응답 조사의 경우에는 뭐 1에서 한 3% 그러니까 애게게 그거 가지고 무슨 조사를 해 우리가 1,000명의 뭐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뭐 1%다 3%든가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해서 아니 그러면은 뭐 한 명 조사해서 3명 조사해서 1% 아니면 3%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많은 모집단이 있는데 그 모집단 중에서 이제 1,000명이 최종적으로 되게끔 하는데 응답률이 1에서 3%니까 상당히 많은 접촉의 시도가 됐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화 면접 조사는 그래도 한 10% 이상 되는데 자동응답 조사는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조사업계에서는 주로 이제 뭐 대형 여론조사라기보다는 규모가 좀 있는 여론조사 좀 오래 전에 창업이 된 조사에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반이 있으니까 이 회사들은 자동응답 조사를 안 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과거부터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만 이제 제가 마무리를 하면 자동응답 조사 업계에서는 또 반발을 해요. 아니 이것도 엄연히 하나의 조사 방식인데 왜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자꾸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이 선거 여론조사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맞는다 이걸 잣대로 해서 들이대는데 그러면 곤란하다. 우리도 이거 저기 업을 유지하는 데서 중요하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갈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앞으로
주요 예를 들면 정치 선거 여론조사는 뭐죠? 이 조사원 말이 쉽은 나와. 이 면접원 방식. 면접원에 의한 전화조사. 예. 이것만 우리가 보도를 한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언론사에서? 그게 아니라 양쪽은 계속 실시가 되는데, 실시는 되는데. 이것도 하나 이제 규모가 있는 조사회사에서는 우리는 AR에서 안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전부터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안 했는데 이번에 이제 좀 더 가시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안 한다. 이걸 이제 강조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게 또 정확성은 좀 있다라는 거죠 아무래도. 뭐 일단은 전화 면접을 실시하는 네. 업체 입장에서는 그걸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번에 선언을 통해서 시장에 바로 변화가 오지는 않을 겁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돈 때문에. 이번에 선언한 업체들이 이제 그 한국조사협회인데 네. ARS를 주로 하는 업체들은 다른 협회로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건 예, 무슨 예. 한국정치조사협회라고 아 그래요? 또 달라? 예.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바로는 좀 다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ARS 조사, 자동답 조사를 위주로 하는 회사는 조사협회에 가입이 안 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예 그 원인적으로 기준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상태일 겁니다. 사실 선언 내용 자체는 가던 길을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이게 법 제도적으로 뭔가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ARS 같은 경우는 단가가 쌉니다. 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시장에 바로 판도의 변화가 있을 거냐. 이번 선언을 접하고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언론사들이 그래 우리 ARS에서 전화 면접으로 바꿔야겠다. 이렇게 바로 결심하지는 않을 거니까요. 근데 다만 이것도 중요한 과정인 게 어느 쪽이 더 신뢰 있는 조사인가를 둘러싼 뭐 계속 면면이 이어져 왔던 신경전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좀 더 본격화되고 국민들한테도 이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어느 쪽이 더 신뢰도가 있는가 이걸 또 고민을 해보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도 사실 저도 어제 그 보도 봤는데 저희도 앞으로 배두진 시간에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가급적이면 저희도 이 면접원 방식 그다음에 응답률 10% 이상인 것만 추려서 하는 쪽으로 저희도 방향을 잡으려고요. 예. 그렇죠. 이제 가급적이면 그게 좀 더 가급적이면 꼭 반드시 그런다라고 제가 장담은 못 드리는데 뭐 절대적인 건 가급적이면 그런 없습니다만 이제 김태현 변호사 이제 말씀에 조금 더 덧붙이면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이제 얼마나 정확성이 있냐 네, 여론조사의 그래서, 가급적이면 결국 정확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이제 샘플링 방식과 대표성이 있고 또 이제 객관성 있는 질문이 이루어졌냐 이게 이제 중요할 테고 또 하나는 이걸 거예요. 하나 이런 논란이 불거지게 된 또 최근의 배경은 자동응답 조사와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정당 지지율 차이가 나요. 그 너무 나더라.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은 큰 이번에 그 변수가 되고 부각이 된 이슈일 텐데 예. 가령 자동응답 조사는 민주당이 상당히 높게 또 나오고 또 전화면접 조사는 두 정당이 좀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이런 것도 이번 논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여론조사 얘기 좀 해보죠. 한국갤럽 조사 봅시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어떻게 나왔어요? 이 조사가 이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이 조사가 방금 전에 김행크도 강조를 했던 전화면접 조사입니다. 아 그래요? 전화면접 조사고 또 이제 샘플링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은 무선 가상번호 그러니까 통신사로부터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원이 직접 이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 30%로 나왔고요.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하락한 결과입니다. 네. 잘못하고 있다는 61%로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가 올라간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30대 60이 나왔다. 네.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은 서울이 더 낫네요. 전국 평균보다. 그렇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지금 보궐선거 여파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서울이 25%로 직전 조사보다 8%포인트가 내려왔고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대구 경북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역 기반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대구 경북. 근데 대구 경북에서 긍정 45% 부정 48%인데 한 지역만 더 소개를 해드립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중동에도 나가 있고 상당히 지금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심지어는 최태원 SK 회장도 엑스포 유치 때문에 사실 이번 동행을 못했다고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PK 지역에서 대통령의 긍정 34% 부정 58%로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돌아버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돼 있던데 심각한 겁니까 이거? 이 정도면? 네, 서울 25% 심각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도권에 승리하는 것이 총선의 승리인데 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난 대선이나 지방선거 결과를 돌아보면 경기에서 조금 지더라도 서울에서는 이겨야 된다.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서울이 이렇게 지지율이 저하돼 있다. 경기하고 비교를 해봐도 인천 경기 한국갤럽 조사가 대통령 잘하고 있다가 32%예요. 더 빠졌어요 경기보다 서울이. 예, 경기보다 서울이 더 낫다라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국민의힘에게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고 예.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뿐만 아니라 정당 지지율로 놓고 보더라도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이 26%입니다. 민주당은 36%, 10%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그러면 서울에 이번에 또 좀 이렇게 밀어 넣어 볼 수 있는 당선될 수 있는 지역이 별로 없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연령대로 보면은 왜 이렇게 부산도 그렇고 또 서울 지역이 또 수도권 지역이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빠져나갔을까? 결과적으로는 사람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연신 이준석 전 대표가 또 방송 출연이 많거든요. 네. 결과적으로는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은 사람 관계가 이 일단락이 잘 안 되는구나. 이게 뭔가 좀 조화롭게 잘 안 되는구나. 이 부분이 계속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로 연령대로 보더라도 30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안 좋아요. 네. 기존에는 40대 위주였는데 또 하나는 이제 부산 이야기를 하자면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저렇게 대통령이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50대에서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그건 뭐 전국적인 현상인지 지역적인 현상인지는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지만 50대는 지난 대선에서 그래도 박빙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50대가 빠져도 너무 빠져요. 이건 분명히 뭔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는데 좀 가시적인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 관계가 됐든 아니면 정책이 됐든 대통령이 이제 역사 이념 전쟁은 안 하고 민생 쪽으로 이제 전력 투구 한다고 해서 그건 괜찮은데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떤 접근을 할지 예.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뭔가 경제 관련해서 지금 이 시점에는 친서민 중도 실용 시즌 2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서민들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접근이 중요해지는 거죠. 알겠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끝나고 그리고 나서 대통령 입에서 반성, 뭐 소통, 뭐 이런 얘기는 나오긴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더 빠졌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여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20% 찍는 이자가 찍히는 여론조사 결과 많이 나올 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나오지 않았어. 네. 30%예요. 자, 앞으로 바닥 모르고 더 떨어진다 아니면 여기가 바닥에다 치고 올라간다. 현재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재보궐선거 참패를 하면 그 직후에 지지율 확 빠지거든요. 네. 이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던 현상이고 거기에 비해서는 이제 많이 바닥으로 온 게 30%라고 일단은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대통령이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잘못하면 더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칫 잘못 생각해가지고 나는 미니멈이 30%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고 예. 뭔가 수를 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중의 역풍이 분다. 이러면은 30% 붕괴는 쉽게 되는 거죠. 대통령이 추가적으로 어떤 수를 낼 거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뭘 내야 돼요? 그럼 추가적으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게 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일단 의대 정원 확대가 그 일환으로 해석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가 아니라 추가적으로 더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국민의힘은 바쁘게 움직여요. 근데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듯한 인상을 줍니다. 계속 반성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공개적인 자리는 없어요. 예를 근데 들면 이념이나 정책 이상으로 중요한 게 어떤 것이냐면 지금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중단한 이후에 네. 본래 본인이 했던 대선 공약이 있습니다. 주 1회 기자들을 만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안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 1회를 차치하고 일단 대통령 기자회견 자체가 도대체 마지막으로 있었던 게 언제지?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이제 공백이 있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고 굉장히 현안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그 순서를 가질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가령스는 오바마 모델을 강조하는 게 뭐 오바마 모델대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통 방식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왼쪽에 엑셀로드, 오른쪽에 렘 이마누엘. 렘 이마누엘이 지금 유대인 출신인데 주일 미국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시카고 시장과 연방 하원 의원을 예. 지냈고
오바마의 멱살을 네. 멱살을 잡을 정도예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정도로 당신 성공해야 되잖아. 그리고 데이터를 끊임없이 제공해줬던 사람이 백악관 고문을 했던 데이비드 엑슬로드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 지금 좀 필요하고 그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해라. 당신들 이야기 다 받아들일 테니까 한번 우리 성공하는 국정운영 해보자. 이렇게 나간다면 상당히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지율도 웬만큼 더 떨어지면 지지층의 위기인식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떨어지기보다는 조금 이제 행보하다가 반등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이제 이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우리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강하게 이야기했어요. 지지율 떨어졌는데 나한테 뭐 지금 제지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대로 그냥 난 갈 거예요. 이렇게 이뇨한 위원장이 성대모사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비슷했어. 억양이나 이 저도 엄청 톤은. 노력하지 네. 않습니까? 노력하는 배종찬. 그래서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뭔가 좀 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배 소장 이거 좀 보죠. 네. 결국 총선은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큰 저 변수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지금 한 총선 6개월 남았으니까 역대 총선 6개월 전에 대통령 지지율 어땠는지 그리고 그 총선에서 6개월 후 총선에서 여당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그거 뭐 조사된 거 있죠. 그렇죠. 이제 시사 저널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뭐 개요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조사를 이제 시사 저널에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갤럽 기준입니다. 갤럽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사를 보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총선 6개월 전에 지지율이 좋았고 37인데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보다는 좋네. 뭐 네. 6개월 전에 지지율이잖아요. 6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아 그리고 이게 정권 말기였어요. 말기에 있었어요. 그것 치고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에 선방한다는 근데 얘기도 이거는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에 보면 당시 이제 박근혜 비대위원장 새누리당으로 바꾸면서 네. 그 영향이 더 컸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20대 총선 요거는 이제 그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6년에 있었는데 그때 뭐 옥새 들고 나르샤도 있었고 네. 상당히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지지율이 44에서 43으로 좀 줄어들었어요. 6개월 사이에. 그러면서 이제 패하긴 패하지만 그래도 122석이니까 123석에 민주당에 비하면 한 석 차이 정도였다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2020년 이게 이제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건데 41%였던 지지율이 선거 임박해서는 56%. 갤럽 기준으로 사실 60%도 가요. 네. 자, 60 곱하기 300 하면 얼마입니까? 180. 180도 그대로 나왔죠. 그래서 그때 이 분석을 놓고서 뭐 하태경 의원이 요즘 많이 인용을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국 갤럽 기준으로 30%인데 근데 조금 달라요. 그러면 30 곱하기 300을 할 거냐? 그건 아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지난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대표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 지지율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로 투영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경쟁력 민주당 지지율과의 경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야 결국 근데 어쨌든 총선 직전 대통령 지지율 곱하기 3 하니까 여당 딱 그게 나오긴 하네. 여당 의석수가. 그러니까 이재원 혁신위원장이 더 강하게 이제 호통치겠죠. 이렇게 되면 내가 저기 하는 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겠죠. 근데 이게 곱하기 3의 법칙이 계속 적용되는 건 아닌 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예, 곱하기 3한 것보다 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 의석수가. 예, 그래서 전 중요한 부분이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정평가층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부정평가층의 강도가 굉장히 높은가 네. 아니면 그렇지는 않은가. 여기에 따라서 또 달려있는 부분도 크다고 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때요? 부정평가층의 강도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매우 못함이랑 그냥 대체로 못함 요거 차이 말하는 네. 거죠 비율이. 그러니까 더 중요한 부분이 부정평가 강도가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대체로 재보궐선거가 못함이 더- 아니, 아주 못함이 많아요. 살짝 못합니다보다는 되게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번 보궐선거에서도 그게 드러난 게 예. 사실 이번에 그 민주당 진교훈 구청장이 얻은 득표율이 다 민주당 지지율이다라고 해석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왜 그쪽으로 표가 쏠렸느냐 했을 때 부정평가 강도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부정평가 강도가 약하면 아예 투표를 안 해도 된다. 혹은 심지어는 그 사이에서 국민의힘 찍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데 부정평가 강도가 너무 강하면 결국에
제1야당으로 표가 쏠리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수민 평론가 얘기대로 부정을 낮추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호감도가 좀 높아지면서 중도 무당층 수도권 MZ 세대가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 노력을 얼마나 지속적으로 하느냐 이게 핵심이고 그 맞아요. 핵심은 사람 관계다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저 투표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유권자들은 좋아서 찍는 것보다 싫어서 안 찍는 경우가 더 많고 맞아요. 안 찍는 사람 제끼다가 나머지 하나 저 객관식 답 찍듯이 찍는다라는 얘기들이 많아서 예. 그런 것들 좀 유념해야 되겠지요. 오늘 배수진 시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